그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한양의 한 저작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는데요. 길 한복판에 누군가 붙여놓은 벽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정승아,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당시 세도가였던 정승하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놀란 건요, 그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벽서에 쓰인 문자 때문이었죠. 그 벽서가 조선시대 최초로 한글로 쓰인 벽서였거든요. 글이란 건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고 무시받던 백성이 글로써 권력자를 비판한 첫 번째 고발장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게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정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세종실록에 나오는 날짜의 기준이 좀 모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10월 9일이 된 건 훈민정음 반포일이 기록된 이 책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해설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주 익숙하게 많이 봐왔어요. 잘 모르시겠나요? 또 돈에 있는 거 아니야?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세요. 네, 바로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1443년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나눠준 건 그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이죠.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도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양반들처럼 앉아서 책을 붙들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야 백성이 한글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년의 시간을 더 들여서 바로 이 해례본을 지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초성과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원리를 알고 또 사용법을 알아야 더 쉽게, 더 빨리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벽서 사건. 이 사건은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백성들이 얼마나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해례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세종대왕은 백성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쓸 수 있길 바랬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도 말이죠.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는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가 300~400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무려 11,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례본은 한글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백성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길 바랬던 세종의 배려심이 낳은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글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글을 만드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느니, 한글은 양민이나 여성들이 쓰는 천한 글이라느니, 그러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연산군은요,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투서가 발견되자 업무는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말고 배운 자는 쓰지 못하게 하라며 한글 금지령을 공포합니다. 거기에 한글로 쓰인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한글을 쓰는 자들은 모조리 체포를 했어요. 당시에 수백 권 이상 배포됐던 이 해례본도 걷어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훈민정음 해례본도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글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우리말 탄압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됩니다. 당장 일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해례본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일본이 한글을 폄하해왔던 주장들은 한 번에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책이었겠죠. 그때 해례본을 팔려는 사람은 판매 가격으로 1,000원을 제시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집 한 채 값인 해례본을 두고 흥정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누군가 1,000원의 10배인 10,000원을 제시하고 단박에 이 해례본을 사들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전 재산을 털어서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을 지켜냈던 간송 전현필 선생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엔 10,000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한글을 통해 비로소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문이 트였다고는 할까요? 하지만요,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물론이고 한글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도 모두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마음백성을 어여삐 여겼던 세종대왕의 마음까지도요. 여러분,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마침내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의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랩이라는 장르, 힙합이라는 장르를 생각하면 꼭 영어가 들어가야만이 뭔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진짜 한국어만으로, 국어만으로도 이제 랩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사실 너무 멋있고 좋은 단어들이 많거든요. 다니엘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배우기가 쉬워요. 교과서가 있고 해설집이 있는데 가끔 잘 쓰여지지 않은 해설집을 읽어도 모르겠을 때 많지 않아요? 어우, 많죠. 네, 그런 걸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해설집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위대한 대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글이 창제 원리가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폄하와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글자가 조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여러 학계에서의 의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창호를 보고 그걸 따라 썼다. 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몽골말을 따라서 베낀 글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가 굉장히 의미가 이제 희석이 될 뻔했었죠. 그러니까 조선 왕 때도 순환을 당하고 일제 시대에도 순환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다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보물인 것 같아요. 헤레본 자체가. 94년도에 그 디스커버리라는 과학 잡지에 실린 그런 글인데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 표기법 체계라고 소개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한글은 이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게 요즘 시대까지도 미리 좀 어떻게 좀 내다본 것이 아닌가. 뭐 하자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면 이응. 이응. 재밌으면 키읔. 히읗. 조금 덜 재밌으면 히읗. 한글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올바로 써주세요. 그래놓고 SNS로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자음 하나 가지고도 한글 같은 경우 이런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백성의 첫 문자, 한글. 이 한글이 위대하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만을 생각했던 세종의 애민 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것, 바로 소통이잖아요. 진정으로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훈민정음 헤레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